옥섬탄. 옛날 바닷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마을에 어머니와 딸 두 식구가 살고 있었다. 기둥같이 믿던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에게 일천정을 쏟으며 열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일하면서 고생을 낙으로 삼고 살아갔다. 그러니 딸도 남달리 일찍 샘이 들어서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다.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지지는 듯한 불볕에 뉘집 농김을 매주다 한낮이 되어 돌아오니 어린 딸이 부채를 가지고 자기 베개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얘야, 거 아버지가 쓰시던 부채 아니냐? 부채는 들고 웬 노름질이냐? 어머니, 부질없는 노름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불볕에 일하시다 돌아오시면 시원한 베개를 베고 누워 쉬시라고 그래요.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이 나가지 않았다. 어머니, 이웃집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옛날 향양이란 애가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향양의 선침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전한대요. 어머니, 저도 향양이처럼 효녀가 될래요. 어머니는 너무도 기특하여 어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 어린 딸은 어머니 품에 안겨 어머니 볼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어주며 이웃집 할아버지가 하시던 말을 그대로 받아 외웠다. 육적이라는 애는 7살에 이웃에 놀러 갔다가 자기를 먹으라고 주는 귤을 몰래 품에 넣어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대접했대요. 그래서 육적의 귤이란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왕상이란 사람은 앓는 아버지께서 잉어를 잡수시고 싶다 하니 엄동설 안에 꽁꽁 얼어붙은 강에 나가 얼음을 두드리며 울었대요. 그랬더니 얼음이 갈라지며 잉어 2마리가 뛰어나와 펄펄 뛰더래요. 그래서 그 잉어를 가져다 아버지를 대접했는데 이때부터 왕상의 고빙이란 말이 생겼대요. 이렇게 두 모녀가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며 그 행실이 고우니 작은 방에서 그들 무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구러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머니는 어느새 호호백발이 되고 딸은 이팔 꽃나이가 되었다.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 일을 못하게 되니 딸은 동리에 나가 삭방아도 찍고 삭바느질도 하고 사내들처럼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면서 어머님을 모셨다. 이러던 어느 해 꽃도 피고 잎도 피는 화창한 봄이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때라 딸은 겨우내 쇠진해진 어머니 몸을 취세우려고 산나물 뜯으러 갔다. 그런데 산나물을 잔뜩 캐어서 한 힘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웬 두꺼비 한 마리가 풀쩍풀쩍 뛰며 뒤따라왔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하도 귀엽게 치맛자락에 매달리며 쫓아오는지라 쫓아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더니 집까지 따라 들어왔다. 돌각담이나 풀숲에 숨어 살며 지렁이나 모기 같은 것을 잡아먹으며 사는 두꺼비가 이렇게 인가를 찾아올 때는 아마도 뭘 얻어먹자는 것인데 당장 두꺼비 배에 넣어줄 것이 없었다. 딸은 저도 모르게 호 한숨을 쉬며 두꺼비를 내려다보고 말했다. 예, 두꺼봐, 모녀가 어렵게 살아가는 집에 무엇이 있겠니? 얻어먹겠으면 저 부잣집에나 찾아가 보렴. 그러나 두꺼비는 두 눈을 말똥하게 뜨고 딸을 쳐다보며 도무지 떠나려을 하지 않았다. 얘야, 앞만 봐도 물러갈 것 같지 않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머니, 날새도 날아가다가 안고 싶은 나무를 찾아 앉는다지 않아요. 숱한 인가를 두고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우리 정성껏 키웁시다요. 딸은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말없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점심상을 차려 올리고는 제가 먹자던 밥그릇에 밥 한 술을 떠서 두꺼비에게 던져주었다. 그랬더니 두꺼비는 좋아라고 풀쩍 뛰며 그 밥 한 술을 넙적 받아 먹었다.
이날부터 두꺼비는 이 집 식구가 되어 부엌에서 살면서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집에서 밤낮 두꺼비와 동무하며 짬짬이 파리도 잡아먹이고 모기도 잡아먹였다. 딸은 밖에 나가 일하고 돌아올 때마다 지렁이 한 마리라도 파가지고 와서는 두꺼봐 잘 있었니? 하며 던져주면 그놈은 반갑다고 고개를 까뜩까뜩하며 맛있게 받아 먹었다. 이렇게 모녀간과 두꺼비 세 식구가 밥도 함께 나누어 먹고 기쁨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니 집은 가난해도 늘 집안에서는 웃음꽃이 피었다. 그러나 이처럼 화목하고 즐거운 날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두꺼비는 모녀의 시성으로 손끝에서 하루 이틀 자라 3년 세월이 지나니 작은 고양이만큼 컸건만 어머니는 하루하루 못해가서 아주 병석에 드러눕고 말았다. 딸은 전보다 더 극성스레 상리를 했지만 그 품값으로는 세 식구의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할 만했고 병중에 계신 어머님께 약을 쪄드릴 수는 없었다. 어머님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기울어 가기만 했다. 딸은 너무도 안타까워 밤에 맑은 물 정이 떠다 놓고 칠성님 전에도 빌어보고 낮에 산신당에 가서 산신님께 빌어도 받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이제 더는 어머니를 구할 방도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딸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 뒤뜰하게 나가서 속으로 피눈물을 쏟으며 울고 울었다. 이때 마을 복판에서 왁작 떠드는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가 달려가 보니 동리 사람들이 처녀를 사러 온 선인들을 쫓고 있었다. 아니 이놈들! 아무리 돈에 눈이 뒤집혔기로 처녀를 제물로 사간단 말이냐? 천냥이 아니라 만냥을 준대도 이 동리엔 처녀를 팔 집이 없다. 어서 썩 물러들가라. 이 말을 들은 딸은 귀가 솔깃해졌다. 천냥 돈으로 처녀를 산다고 하니 그만한 돈이 있으면 병석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을 구할 수 있고 어머니가 다시는 고생을 모르고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딸은 동리 밖에 나선 선인들이 뒤를 한참이나 따라가다가 동리가 멀어지고 보는 사람도 없으니 급히 선인들을 불러 세웠다. 여보시오, 선인네들. 소녀 잠깐 물을 말이 있사오니 걔 잠깐 서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어서 물어보시오. 듣자 하니 천냥돈을 주고 처녀를 산다 하니 그게 실말이옵니까? 그렇소. 우리는 배 타고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저 바다가 오공주라 하는 곳에 폐문한 지 오래되는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 용마루에 9발이나 되는 큰 지네가 있다오. 그 지네에게 한 해 한 번 처녀 한 사람씩 제수하여 제를 지내지 않으면 바다에 산더미 같은 풍랑이 일어 배와 사람을 일시에 바다 밑에 쳐넣기로 처녀를 사러 다니는 중이라오. 헌데 낭자는 네 말 듣고 이렇게 찾아왔소. 소녀는 이 동리에 사는 사람으로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뜨시고 어머니 한 분 계시온데 늙고 쇠진한 몸에 득병까지 하여 구할 바 없나이다. 소녀 이 몸을 팔아 어머니를 구하고자 하오니 소녀를 사옵소서. 하늘이 효자 효녀를 낸다더니 낭자는 출천지 효녀로소이다. 그럼 그리하오. 배는 4달 20알에 떠나니 이 돈을 가져다 어머니를 구하시면 하늘이 몰라 보오리까. 돈을 받고 실수 없도록 할 터이나 이 일을 우리 어머니 아옵시면 안 될 것이오니 내 선인네들께 한 가지 청이 있어옵니다. 행선하는 날이 되면 내 시집가는 날이라 할 터인즉 어느 분이시든 가짜 신랑으로 꾸며가지고 와서 가마에 앉혀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러하면 동리에도 말썽이 없을 것이오며 우리 모친님 또한 나 죽으러 가는 줄 모르고 기뻐하시지 않으리오리까. 낭자가 몸을 팔아 모친을 구하시는데 그만한 일이야 못하리까. 이렇게 서로 언약이 되니 선인들은 돈을 내어주고 딸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 앞에 돈을 내놓으며 공손히 머리 숙여 절하였다.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깜짝 놀라며 딸만 쳐다보았다. 어머님, 놀라지 마옵소서. 이 불효녀식 동양밥 얻으러 갔다 아무 데서 맘씨 좋은 부자 대인을 만나 기구한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 좀 꿔달라고 빌었더니 그 어르신님이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며느리로 맡겠다기에 그만 대답하고 돈 천냥을 주는 대로 가지고 왔사옵니다. 그러한 일이냐? 네가 그같이 맘씨 고운 대갓집 며느리로 되고 내 또한 네 덕에 돈 천냥이 생겨 병 고치고 근심 없이 살게 되었으니 이 안이 기쁜 일이냐? 내 생전에 네 시집 가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까 봐 크게 근심하였더니 하늘이 도와서 이제는 죽어도 눈을 감게 되었구나. 언제 한번 어머니를 속인 적 없는 딸의 말이라 어머니는 고지 듣고 몹시 기뻐하였다. 이날부터 딸은 발바닥에 불이 일도록 사처에 다니며 용한 의원이란 의원은 다 모셔오고 좋다는 약은 다 사다 어머니를 대접하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꽃이 피고 마음을 잘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본다고 딸의 지성에 어머니의 병은 날따라 나아져 다음 달 수문할개가 다가오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밤 가는 줄 모르고 딸의 잔치 차비까지 하게 되었다. 끝내 행선하는 날이 되니 장사꾼들이 약속한 대로 신행 행차를 꾸며가지고 왔다. 신랑 차림을 한 의젓한 총각이 말을 타고 들어서고 꽃가마가 뒤따라 들어서는 것을 보자 어머니는 기뻐서 입도 다물지 못하였다. 하지만 초래청에 나서는 딸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줄 끊어진 염주처럼 굴러떨어져 첫날 새 옷을 적시었다. 어머니는 그래도 딸이 자기 품을 떠나는 것이 서러워 우는 줄로만 알고 조용히 타일렀다. 얘야, 이게 웬일이냐. 차고로 남아 15세면 호패를 차고 여자 이팔이면 시집을 가는데 어찌 평생을 애미 곁에 있길 바라겠느냐. 네가 울면 이 애미 마음인들 오죽하겠느냐. 어서 눈물을 거두어라. 딸은 가까스로 눈물을 참고 초래석에 나가 가짜 신랑에게 절하고 술을 권하는데 그 신랑 역시 눈물이 그렁해서 술을 받아 억지로 마시었다. 이럭저럭 때가 되어 신랑은 큰 상을 받아 물리자 딸을 꽃가마에 앉히고 집을 떠났다. 딸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입술을 옥물고 가마에 앉아 마을을 나섰다. 동리가 멀어지자 딸은 그만 참지 못하고 어머니 하고 대성통곡하며 쓰러졌다. 그런데 이때 난데없는 큰 두꺼비 한 마리가 풀쩍풀쩍 꽃가마를 앞질러 뛰어가고 있었다. 교군꾼들은 이렇게 큰 두꺼비를 처음 보는지라 저 두꺼비! 하고 소리쳤다. 가마 안에서 울기만 하던 딸은 두꺼비라는 소리에 가마 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교군꾼들을 불러 세웠다. 가마 좀 세워주세요. 저 두꺼비는 내가 4, 5년이나 길러준 짐승이온데 아마도 내 죽으러 가는 줄 모르고 따라오나 봅니다. 내 두꺼비에게 할 말이 있으니 가마 좀 세워주세요. 가마를 세우자 딸은 두꺼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예, 두꺼비야. 네 비록 미물짐승이나 키워준 정을 잊지 못해 날 따라오는구나. 네 마음 고맙다마는 너까지 떠나고 보면 외로운 우리 어머니는 누구와 동무해 살겠느냐. 어서 돌아가거라. 그러나 두꺼비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또 한 번 앞으로 풀쩍 뛰어가더니 돌아 앉아서 가마 탄 주인을 올려다보기만 하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똑똑 굴러 떨어졌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처럼 서러워하며 갈라지기 아쉬워 눈물을 흘리는지라 딸은 가마에서 내려 두꺼비를 품에 꼭 쌓아놨다. 얼마를 어떻게 갔는지 꽃가마는 어느새 오공주 바닷가 낡은 집 문전에 이르렀다.
선인들은 꽃가마를 문전에 내려놓고 제상을 차린 후 제수로 고운 처녀를 앞에 내세우고 백길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중얼중얼 빌고 절을 하였다. 장사꾼들은 절을 마치자 처녀를 보고 빈집에 들어가라고 불같은 독촉을 했다. 딸은 마을 쪽을 향하여 합장하고 어머니 불효녀식을 용서하옵시고 부디 오래오래 앉으시어 만복을 누리옵소서 하고는 품에서 두꺼비를 꺼내놓고 두꺼비 보고 한마디 했다. 두꺼비야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없어도 서러워 말고 내가 있는 듯이 어머님을 모시고 잘 살아라. 처녀는 말을 마치자 천금 같은 발을 넘겨 빈집에 들어섰다. 그러자 어느새 두꺼비도 풀쩍 뛰어서 그를 따라 들어갔다. 선인네들이 빈집 문을 꽉 닫아 걸자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짜 신랑 총각이 꾹 닫힌 문을 두드리며 사자처럼 고함을 쳤다. 여보시오! 남의 집 불쌍한 처녀를 사다 이렇게 죽이는 법이 어디 있소? 난 다시는 선인질을 안 하겠소. 어서 문을 여오. 저 불쌍한 처녀를 혼자 죽게는 못하겠소. 그러나 선인들은 장사가 틀어질까봐 총각을 욕하고 때리며 끌고 가 버렸다. 해가 지고 달이 솟으니 째진 창문으로 처량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사위는 주죽은 듯 고요한데 딸은 속절없이 쓸쓸한 빈집에 앉아 눈을 꼭 감고 무서운 지네가 잡아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에 돋은 달이 맑은 강우에 내려앉은 듯 환하던 그 얼굴에는 검은 구름이 내려 덮여 빛이 없고 연꽃이 새로 피어난 듯하던 두 볼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아름다운 꽃이 모진 비에 젖어 떠는 듯하였다. 정밤중이 되자 빈집 대들보에 누워있던 9발이나 되는 큰 지네가 꿈틀꿈틀하더니 처녀를 향해 입으로 새빨간 안개 같은 독을 내뿜기 시작했다. 이때라 딸의 품에 안겨있던 두꺼비가 풀쩍 뛰어 땅바닥에 내려앉더니 뒷다리를 버디디고 앞다리를 버쩍 들고 눈을 뚝 부릅뜨고 큼직한 입을 벌리고 지네가 내뿜는 도끼를 맞받아 파란 안개 같은 도끼를 내뿜었다. 이렇게 되니 지네가 내뿜는 새빨간 도끼와 두꺼비가 내뿜는 파란 도끼가 허공 중에 부딪혀 올리밀거니 내리밀거니 하는데 두꺼비가 어찌나 힘있게 파란 도끼를 내뿜어대는지 지네는 그만 더는 도끼를 내뿜지 못하고 대들보 한켠에 밀려가 버렸다. 그제야 딸은 두꺼비가 자기를 구하느라 지네와 싸웠다는 것을 알았다. 딸은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은혜를 갚느라 지네와 싸우니 그만 두꺼비 일이 고마워 목이 꽉 메었다. 이날 밤 지네와 두꺼비가 이렇게 싸우기를 3번 싸웠는데 지네는 독을 다 뿜어버리자 두꺼비가 내쏘는 파란 도끼에 쏘여 방바닥에 툭 떨어져 죽고 말았다. 9발이나 되는 큰 지네가 대들보가 내려앉는 듯 방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딸은 그만 정신을 깜빡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밤이 가고 새날이 왔다. 아침이 되어 밝은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들 때 딸은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네는 죽고 자기는 사경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는데 자기를 구해준 두꺼비는 가엾게도 4다리를 뻗고 죽어 있었다. 딸은 죽은 두꺼비를 품에 안고 울고 울다가 죽은 두꺼비를 안아다 바닷가 흰 모래사장에 고이 묻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외롭게 앉아있던 어머니는 시집 간다던 딸이 집으로 돌아오니 깜짝 놀라며 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물었다. 딸은 지나온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어머니께 여쭈었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기만 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 모녀는 두꺼비를 묻은 묘 앞에 와 재물을 놓고 절을 하며
두꺼비 은혜에 고마움을 드렸다. 그 후 달포가 지난 어느 날 웬 총각이 모녀의 집으로 찾아왔다. 처녀가 죽은 줄 알고 처녀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모시려고 찾아온 그 가짜 신랑 뱃사공 총각이었다. 총각이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된 어머니는 너무도 그 총각의 소행이 고마워 그 총각을 사위로 삼으니 딸과 사위는 어머니 한 분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며 지난 일을 옛말하고 살아갔다. 이 소문을 알게 된 나라에서는 어머니를 구하려고 몸을 판 딸에게 효녀문을 내고 크게 상을 하사하였으며 죽은 두꺼비에게 정삼품의 높은 벼슬을 하사하고 두꺼비가 묻힌 그 고장을 두꺼비 섬자를 달아 옥섬탄이라 부르게 하였다고 한다. 절구통을 재판한 원님. 옛날 한 사람이 장사를 크게 해보고자 평생 벌어모은 돈을 다 털어 한 짐 잔뜩 지고 서울로 떠났다. 장사꾼은 서울로 향해 가다가 점심때가 되니 양주 한 양반네 집에 들어가 점심을 먹게 되었다. 장사꾼은 양반네 대문 안에 들어서자 대문 한켠에 지어놓은 절구간에 들어가 돈짐을 절구통 위에 벗어놓고 방에 들어가 열어놓은 문으로 절구간을 내다보며 점심을 먹었다. 절구간이 빤히 내려다 보였으므로 돈을 잃어버릴 근심이 없었다. 장사꾼은 주인이 차려주는 점심을 잘 먹고 감사의 뜻으로 주인에게 돈 얼마라도 주고 가자고 절구간에 나갔다. 헌데 절구간에 나가보니 절구통 위에 놓은 돈짐을 누가 매가고 없었다. 장사꾼은 갑자기 된 몽둥이에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정신이 아찔하며 눈앞이 금은밤처럼 새까매 났다. 평생을 손톱 끝에 피가 맺히도록 벌어서 긁어모은 돈을 점심 먹는 사이에 몽땅 잃어버렸으니 장사도 못하고 그만 살 길이 막히게 되었다. 장사꾼은 주인 양반과 물어도 보고 그 집 안팎을 활딱 뒤집어도 보았지만 돈은 나오지 않았다. 장사꾼은 그만 기가 딱 막혀서 양주 길복판에 나가서 가슴을 잡아치며 돈을 잃어버렸노라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다. 그러니 동정하는 사람은 있어도 돈을 얻어봐 가져다 주는 사람은 없었다. 장사꾼은 하는 수 없어 이 일을 고을 원님에게 상소하였다. 그때 양주 고을 원님은 홍태윤이었는데 백정의 아들이었다. 헌데 양주랑 고장은 양반이 어찌나 많은지 길에 나가면 양반에게 걷어채여서 길 못 간다는 곳이었다. 그러니 양주 양반들은 백정의 아들이 원님으로 부임되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송사할 일이 있어도 송사를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홍태윤은 그때까지 별로 하는 일이 없이 고이 놀기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장사꾼의 송사를 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홍태윤은 장사꾼의 송사를 듣고 모든 것을 자세히 캐어 묻더니만 무슨 방책이 생겼는지 머리를 끄덕끄덕 하더니 즉시 관아에 명을 내려 그 집 주인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골원의 명을 받은 형방이 아전들을 거느리고 그 집 주인을 잡으러 가는데 갓을 쓴 양반들은 그 소문을 듣더니만 백정의 아들이 양반을 잡아 문제한다고 떠들어치는 사람도 있고 그 주제에 잃어버린 돈을 찾을 수 있겠냐며 벌써부터 코웃음 치는 사람도 있었다. 양주 양반들이야 어떻게 떠들어대든 원의 명령을 받은 형방은 그 주인집 양반을 붙잡아서 동원마루 앞에 대령시켰다. 고을 원님 홍태윤이 좌정하고 그 양반에게 물었다. 그 장사꾼이 이 댁에서 돈을 잃어버렸다 하는데 그게 실말인고? 네, 그러하옵니다.
그 집 주인 양반이 겁을 집어먹고 대답하는 걸 보니 가소롭기 짝이 없었으나 송사를 처리하는 몸이라 원님은 조금치도 웃지 않고 정색해서 또 물었다. 그래, 그 장사꾼이 돈은 어디다 두었다 잃어버렸는고? 네네, 네. 우리 집 절구통 위에 올려놓고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니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못 보았는고? 못 보았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벌컥 성을 내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음,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돈을 잃어버렸으니 절구통의 작간이 분명하다. 내 그놈의 절구통의 죄를 엄하게 다스리리라. 주인 양반은 일단 시름이 놓여 후 한숨을 내쉬었으나 말 못하는 절구에게 죄를 준다니 속으로는 우스워서 원님의 눈치만 살폈다. 너희 집 절구통이 남의 집 돈을 훔친 죄 경하지 않거니 그 절구를 5년 동안 정배살이를 보내렸다. 예, 현명한 재판인 줄 아뢰옵니다. 어서 우리 집 절구를 가져가옵소서. 양반이 생각해 보니까 그까지 절구통쯤은 아무것도 아닌지라 제깍 응하였다. 헌데 그 절구통이 발이 없어 저절로는 유배지에 못 갈 터인즉 수레에 실어 보내는 삭전과 노비에다가 5년간 절구가 먹고 살 돈까지 합하여 천냥돈은 자네가 내야 하리로다. 내일 안으로 천냥돈을 바치지 않으면 절구통 대신에 자네에게 죄를 남길 테니 그리 알고 물러가라. 주인 양반은 양반이나 수중에 돈이 없는 가난한 양반이라 동원에서 나오는 길로 사처로 뛰어다니며 돈을 구워 모았다. 천냥돈을 빚지더라도 양반 체면에 정배살이는 갈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주인 양반이 돈 천냥을 얻어다 바치니 원님은 양반을 잠시 내보내고 그 장사꾼을 불러들였다. 자네, 이 천냥돈 안에서 자기 돈을 찾을 만한가? 예, 소인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인의 돈은 이를 악물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라 돈이 제 손에 들어올 때마다 그 돈을 한 번씩 깨물어 놓았사오니 이빨 흔적이 있을 줄 아옵니다. 좋다. 전일 너와 가만히 물어 알고 한 일이니 어서 그 돈을 골라내도록 하라. 장사꾼이 이 집 저 집에서 모아온 돈을 헤쳐보니 과연 이빨 흔적이 난 돈이 들어있는 돈 주머니가 있었다. 그래서 그 돈을 원님 앞에 내놓으니 원님이 다시 집주인 양반을 불러놓고 물었다. 이 주머니의 돈은 자네의 돈인고? 아니옵니다. 이웃집에서 꿔온 돈이옵니다. 정녕 틀림없는고? 예, 소인이 그 집에서 손수세하려 받고 주머니에 넣어왔나이다. 그러자 고을 원님은 즉시 그 돈 꿔준 사람을 잡아다 형틀에 달아놓고 곤장을 안겼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매를 이기지 못해 여차여차하게 그 돈을 훔쳤노라고 죄다 불고 말았다. 이리하여 원님은 도적을 잡고 그 훔친 돈을 장사꾼에게 돌려주었다. 이 일이 있은 뒤 양주의 양반들은 다시는 고을 원님을 백정의 아들이라고 비웃지 못하였다. 홍태윤이 백성에게 어진 정사를 하고 악한 자는 용서 없이 법으로 다스리니 백성들은 그에게 산정비까지 세워주었다고 한다. 시골 선비와 팥죽장사 할미. 옛날 시골에 사는 한 선비가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갔다. 시골 선비는 집이 째지게 가난하다 보니 좋은 주막에 들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혹시 눕거리 새빵이라도 얻을까 해서 진종일 서울판을 돌아다녔다.
해가 서산에 기울도록 찾았으나 헛물만 켜고만 시골 선비는 어찌나 배가 출출한지 팥죽이나 사 먹으려고 장마당으로 들어갔다. 뜨끈뜨끈한 팥죽이요. 맛 좋고 값싼 팥죽 사구랴. 때마침 웬 팥죽장 할미가 기다렸다는 것처럼 청승 좋은 목소리로 싸구려를 불러댔다. 시골 선비는 다짜고짜 한 그릇 청에 선자리에서 후룩후룩 단숨에 굽을 냈다. 그 모양을 빤히 지켜보던 팥죽장사 할미가 이상스럽다는 듯 물었다. 차림새를 보니 귀하신 선비 같은데 어찌하여 좋은 주막집을 놔두고 이 할미의 팥죽을 사잡수시오? 아마도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구려. 시골 선비는 한참이나 머뭇거리다가 마음씨 착해 보이는 할머니 앞이라 자기의 딱한 사정을 털어놓고 말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팥죽장사 할미가 반색을 하며 말했다. 이 사람, 나는 의지가지 없는 외톨이 늙은이일세. 이 추한 것을 꺼리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 와 묵으면서 동무도 하고 집도 지키며 과거 볼 날을 기다리는 게 어떻겠나. 이리하여 시골 선비는 팥죽 한 그릇 사 먹은 연분으로 팥죽 장사 할미 집에 들어 친혈육처럼 정답게 보내며 마음 놓고 과거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난 시골 선비가 책을 들고 앉았는데 문소리가 삐걱하고 소리나더니 웬 여인이 들어와 반갑게 할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들어온 여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목소리를 들어보니 옥쟁반에 구슬을 굴리는 듯 아름다웠고 할멈 아씨 하며 서로 말을 주고받는 소리를 들으니 여간 다정한 사이가 아니었다. 그때 시골 선비도 한창 피는 꽃나이라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를 들으니 자연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그리 되지 않았다. 웬 규수가 와서 할머니와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시골 선비는 당장 뛰어내려가 그 고운 목소리의 임자를 마주하고 한번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 하지만 남녀 유별이요. 한낱 글읽는 선비의 몸이라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몰래 문틈새로 아랫방에 앉은 여인을 훔쳐보았다. 시골 선비 문틈으로 내다보니 네 집 낭자인지는 몰라도 어떻게나 예쁜지 천상선녀가 방 안에 내려앉은 듯 월궁 상아가 광안전에 내린 듯하였다. 시골 선비 문틈새로 그 아리따운 규수를 보고 또 보아도 끝없이 보고만 싶은데 밤이 가서 이슥히 되니 규수가 자리를 뜨려 했다. 할멈, 난 이만 놀고 가겠사와요. 아씨,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누추한 집이라도 더 놀고 가시지요. 할멈 보고 봤는데 이만 보고 가면 돼요. 보고 싶으면 또 오겠사와요. 그 규수 자리 뜨고 일어나는데 그 양을 보니 자태 또한 고와서 꽃에 앉았던 나비가 사뿐 꽃 이파리를 차고 날아가는 듯하였다. 그 꽃다운 자태까지 보니 마음속에 불이 확 달려 시골 선비는 더는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시골 선비는 할머니의 눈치를 살필 새도 없이 저도 모르게 밖으로 뛰어나가 종종 걸음을 옮겨놓는 여인의 앞을 턱 가로막아섰다. 낭자, 무례한 행위를 용서하오.
서생은 서울 과거 보러 온 시골 선비로 잠깐 할멈 집에 머물렀더니 전생에 인연이 있어 낭자를 만났구려. 묻건대 네 집 누구시며 연광은 얼마나 돼요? 하찮은 귀중 처녀의 이름을 알아서 무엇에 쓰오리까? 정말 알고 싶으면 나이만은 알려드리리다. 남산 유전 변토락에 북림소구 조선 비로소이다. 그 교수는 글귀로 제 나이를 말하고는 곱게 아미를 숙이고 선비의 몸 곁을 조심조심 지나 종종 걸음으로 어둠 속에 사라져 버렸다. 시골 선비가 그 글귀를 풀어보니 남산에 있는 밭 전자의 변이 떨어졌으니 열십자요. 북림의 깃을 튼 비둘기 구자에서 새가 먼저 날아났으니 남은 것은 아홉 구자라. 그 규수 당년 나이는 19살이 분명했다. 시골 선비 생각해보니 그 규수 나이 한창 피는 꽃 시절인데 그처럼 글까지 능하니 어찌 직이가 되고 짝이 되지 않을 소냐. 그러나 대장부 체면으로 달아나는 규수를 다시 쫓아갈 수는 없고 하여 한식경이나 멍하니 어둠 속에 서 있다가 방에 들어와 자리에 누워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 이튿날부터 규수의 꽃 같은 얼굴이 눈에 삼삼하여 시골 선비는 도무지 공부가 잘 되지 않았다. 에라, 생각지 말자. 과거 보러 온 대장부가 처녀 하나 때문에 전정을 망칠 소냐. 하고 책을 펼쳐들면 글줄 사이로 또 그 규수의 얼굴이 나타나곤 했다. 그래서 눈을 딱 감고 보지 않으려고 하면 이번에는 또 보고 싶으면 또 오겠사와요 하는 옥을 굴리는 듯한 그 규수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였다. 시골 선비는 마음이 조여 그 규수가 오늘 저녁 올까 내일 저녁 올까 하며 저도 모르게 안타까이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아흘해가 되어도 그 처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저녁 끝내 정지문이 삐걱 하더니 할멈 하고 옥을 굴리는 것 같은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이때를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골 선비는 천방지축 사이문께로 다가가 문틈새로 그 규수를 내다보았다. 하도 보고 싶던 얼굴이어서인지 그 규수의 얼굴을 보니 한 볼에는 해가 돋고 한 볼에는 달이 돋은 듯한데 팔자청산 고운 눈썹 아래 머루알 같은 눈은 야광주처럼 빛을 뿌리고 나풀거리며 이야기하는 입술은 빨갛게 망울진 꽃이 고운 이파리를 터치운 듯하였다. 시골 선비는 보고 또 보아도 눈만 떼면 아쉬운 그 얼굴을 넋을 잃고 보기만 하는데 또 밤이 가서 깊어지니 규수가 전처럼 할멈에게 인사하고 일어나 문을 나섰다. 시골 선비는 더는 참을 수 없어 화다닥 자리를 차고 일어나 종종 걸음을 놓는 그 규수를 뒤쫓아가서 옥으로 다듬은 것 같은 규수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낭자, 가지 마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리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옵니다. 하오니 마음만 변치 않을진데 어찌 만나지 못함을 걱정하리까. 하다면 낭자, 그대 집은 어디며 어떻게 찾아가리요? 그 말에 규수는 또 전처럼 묻는 말을 곧바로 알려주지 않고 글귀를 지어 대답했다. 저희 집은 흥인지문 내 북향 칠행동
장래 장외에 이와 만발 지가로소이다. 규수는 선비 손에서 자기의 손을 살그머니 뽑고는 조용히 어둠 속에 사라졌다. 시골 선비는 손에 쥐었던 보배 구슬을 잃은 듯 아쉬웠으나 별 수 없었다. 헌데 이렇게 갈라진 뒤 시골 선비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 규수는 팥죽장 살민의 집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시골 선비는 마음만 변치 않을진데 어찌 만나지 못함을 걱정하오리까 하던 규수의 말과 집을 가르쳐 주던 글귀가 생각났다. 이는 필시 자기를 찾아오라는 말이겠은즉 일찍 그 규수를 찾아가지 못한 자기가 멍청이였다고 후회하며 급히 집을 나섰다. 그때 서울 사람들은 동대문을 흥인지문으로 불렀으므로 시골 선비는 그 규수가 말한 대로 동대문 안에 들어서서 북으로 향한 칠행동에 이르렀다. 거기에 가니 과연 담장 안팎에 백곳이 만발한 집이 있었다. 시골 선비는 그 집을 찾고 기뻐하며 그 집에 발을 들여놓으려는데 키가 구척 같고 눈이 종지 같은 문지기가 눈알을 딜딜 굴리며 어디서 온 사람인데 웬일로 함부로 대감집 문전에 발을 들여놓느냐며 시골 선비를 마구 밀어내쳤다. 시골 선비는 그 사연을 문지기에게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글만 읽던 사람이 구척 장신과 싸워 이길 수도 없어 말 한마디도 못하고 파축장 삶이 집으로 되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집에 와 생각해보니 그 규수는 틀림없이 대감집 딸이라 자기 가문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였다. 그러니 닦은 콩에서 싹이 나고 삶은 닭이 회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규수와 꽃다운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영영 글러진 일이었다. 생각하면 무엇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는 그런 집 문전에 발도 들여놓게 못하는지 그저 세상이 한스러웠고 눈을 감으면 그 꽃다운 여인이 눈에 삼삼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칼로 살을 저며내는 것 같았다. 시골 선비는 그만 심화 끝에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시골 선비가 하루도 아니요 이틀, 사흘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만 누워 있으니 팥죽장사 할미가 이상히 여기고 물었다. 이 사람, 앞만 봐도 자네 일이 그저 일 같지 않네. 과거 보러 온 사람이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있을 적에는 필요곡절이니 무슨 사연이 있는지 말하게나.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저 몸이 불편해서 그럽니다. 시골 선비가 그 사연을 말하기 민망하여 거짓으로 대답하는데 팥죽장 살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닐세.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하네. 자네가 날 부모처럼 생각한다면 속 시원히 말해주게. 나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일세. 남의 자식 귀하기는 마찬가지라네. 사람이 목석이 아닌 이상 마음이 비단 같은 팥죽장 살미가 이처럼 간곡히 묻는데 마음속 말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시골 선비는 그 규수를 맘에 두고 있는 사연을 숨김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자초지종을 다 말하였다. 팥죽장 살미는 시골 선비 말을 듣더니만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이 사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네. 탄해대장부가
일개 여자 때문에 낙심하고 앞길을 망쳐서야 되겠나. 그 일은 이 할멈에게 맡기고 당장 일어나 정신을 차려 과거 공부에나 힘을 쓰게. 팥죽 장사 할미는 본래 그 규수의 유모이고 그 규수의 아버지인즉 대궐에서도 예의의 밝기로 소문 높은 예조 판서였다. 팥죽 장사 할미는 시골 선비를 안심시켜 놓고는 그 길로 판선의 집으로 갔다. 팥죽 장사 할미는 판서가 장중 보호같이 귀하는 딸을 젖먹여 키웠는지라 판서는 할머니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여간 반가워하지 않았다. 할멈, 참 오래간만이오. 그래, 그새 잘 지내시오? 예, 팥죽 장사를 해서 살아가자니 고생은스러워도 큰 근심은 없이 지내옵니다. 그래, 오늘은 무슨 일이라도 있어 오셨소? 예, 큰 일은 아니오나 대감님께 한 가지 물을 말이 있어 찾아왔사옵니다. 할멈, 어려워 말고 어서 말하시구려. 예, 어저께 팥죽 팔러 장에 갔더니 이런 일을 두고 시비가 생겼사옵니다. 무슨 일인데? 한 시골 선비가 서울 과거 보러 왔다가 한 대감집 따님과 눈이 맞았답니다. 대감 따님은 시골 선비한테 집까지 알려주고 찾아오라고 했습지요. 그런데 시골 선비가 찾아가니 대감집에서는 문간에도 들여놓지 않았답니다. 시골 선비는 너무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몸져 누운 것이 그만 목숨이 경각에 다다랐사옵니다. 사랑하는 처녀도 얻지 못하고 과거도 못 보고 죽게 되었습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아무리 대감이라도 죽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거니 대감은 대감이고 시골 선비는 시골 선비인데 대감이 어떻게 제 딸을 시골 선비에게 주느냐거니 하며 시비가 생겼습니다. 대감님, 대감님께서는 어떻게 시비해야 옳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팥죽장 살미는 땅 궁리가 있어 이렇게 꾸며대고 묻는데 대감은 나무 일처럼 생각하고 제꺽 대답했다. 할멈, 그야 묻지 않아도 시비가 손금 보듯 뻔하지 않소. 아무리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해도 한낱 여자로 해서 생사람을 죽이며 과거도 못 보고 앞길을 망치게 할 수야 없지. 대감집에서는 그 딸을 시골 선비한테 주어야지요. 그게 실말이옵니까? 실말이 아니고 내 일국의 예약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이만한 시비도 없으면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나가 판서질을 하겠냔 말이요. 말이 생각한 대로 나왔다. 팥죽장 살미는 입대라 하고 바로 바짝 코 밑에 들이댔다. 대감님, 대감님께서 이처럼 시비 밝으신데 제가 어찌 실토정을 하지 않으오리까? 실은 방금 말한 것이 남의 일이 아니오라 저희 집 일이옵니다. 이제 대감님께서 허운을 하셨으니 저는 만사시름을 놓사옵니다. 대감님께서 믿어지지 않으시면 청컨대 집의 아씨한테 물어보옵소서. 대감은 이미 한 말이 있는지라 엎지른 물을 도로 담아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뜻 대답하자니
천금같이 귀히 키운 딸을 시골 선비에게 주기도 아쉬워 한참이나 멍해 있다가 입을 열었다. 할멈, 내 일국의 판사가 되어 어찌 일구이연 하겠소만. 혼인이란 일륜대사라. 내 친히 딸의 이 말을 듣고야 허하겠으니 그리하오. 하고 딸을 불러 앉히고 으름장을 놓는데 대감의 딸은 아버지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머리를 숙여 또박또박 대답했다. 부치님, 불초여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은 소녀 할멈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선비와 상종한 적이 있나이다. 비록 시골에서 태어났사오나 대장부 가슴속에 큰 뜻이 있사옵고 장차 나라의 동량지제로 되기에 손색이 없을 줄 아려옵니다. 원컨대 부치님께선 그 선비를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일이 이쯤 되니 이제는 다 지어놓은 밥이라 대감은 팥죽 장사 할미를 보고 말했다. 할멈, 이제는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은 내 집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더러 글 공부에 명심하여 장원급제하는 날 찾아오라고 일러주오. 팥죽 장사 할미는 일이 생각대로 성사되니 신하들이 장가라도 가는 듯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런 내색은 조금치도 내지 않고 있다가 시골 선비가 저녁글을 마치고 자리에 누우려 할 때 그를 불러 앉혔다. 네,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사내 대장부는 가슴속에 치국 평천하의 큰 뜻을 품어야 하네. 장원급제 소원 성취하는 날, 내 자네를 데리고 대감집에 가려네. 그러니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는 아씨를 다시 볼 생각도 말게나. 이날부터 시골 선비 굳은 마음을 먹고 주야가 따로 없이 글만 일념하고 읽더니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근방에 이름이 나붙고 홍문관 직제학 벼슬을 재수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파출장 삶이 덕분에 시골 선비는 벼슬을 하고 대감의 꽃 같은 따님과 백년해로의 동방화촉의 밤을 가지게 되었다. 첫날 밤 시골 선비 새 각시와 마주 앉으니 새삼스레 팥죽장 살민의 뜰악에서 그 색시가 나이를 알려주던 일이 생각되어 빙그레 웃으며 새 각시를 보고 말했다. 부인, 내 오늘 부인과 이렇게 마주 앉으니 그때 부인이 글귀로 나이를 말해주던 일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는구려. 그럼요. 그 길이 오작교가 되어 우리 오늘 백년해로 부부로 만나게 되었사와요. 그러면 오늘 밤엔 내가 글귀를 내어 부인한테 내 나이를 묻겠소. 부인 생각은 어떠하오? 어서 물으시와요. 장부 진연 하소문이라 장부의 나이 얼마 되느냐 묻지를 마소. 서초패왕 도광시라 서초패왕이 강을 건널 그때요. 그래, 내 나이 얼마나 되오? 새 각시는 시골 선비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대답했다. 가구님 나이 24인 줄 알아요. 어찌 두고 하는 소리요? 통감 둘째건에 이르기를 항우가 강동제자 8,000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진나라를 치러 갈 때 그 나이 24이라 하였사오니 가군의 나이 또한 24이 아니오리까. 하하하. 우리는 글까지 천생배필이구려. 시골 선비는 팥죽장 삶이 덕분에 이처럼 글 잘하고 마음씨 곱고 용모 고운 부인을 만나 잘 살게 되었는데
벼슬이 높아져도 팥죽장 삶이를 잊지 않고 친부모처럼 모시니 세상에 칭찬 않는 사람이 없더라 한다. 금강산 신선이 된 나무꾼 총각. 멀고 먼 옛날 금강산 밑에 의지가지 없이 외홀로 살아가는 나무꾼 총각이 있었다. 어느 날 총각은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다. 그런데 총각이 나무 한 짐되게 해놓았을 때 갑자기 어린 사슴이 죽기 내기로 뛰어오더니 나무꾼 총각을 보고 뒤에 포수가 쫓아오니 제발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어린 사슴은 귀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다. 나무꾼 총각은 두말 없이 어린 사슴을 자기가 해놓은 나무 더미 속에 숨겨주었다. 이윽하여 포수가 씩씩거리며 달려오더니 나무꾼 총각을 보고 물었다. 방금 이리로 사슴 한 마리가 뛰어가는 걸 보지 못했어? 맞습니다. 저쪽으로 막 뛰어갑디다. 포수는 나무꾼 총각이 가리키는 쪽으로 달려갔다. 포수가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자 나무꾼 총각은 어린 사슴을 나무 더미 속에서 꺼내주었다. 자, 이젠 살았다. 어서 가거라. 사경에서 벗어난 어린 사슴은 눈물이 그렁해서 나무꾼 총각을 보고 말하였다. 초부님 고마워요. 훗날 은혜를 갚아드리겠으니 기다려주세요. 은혜라 할 것이 없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위험에 처하면 구해주는 것이 도리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어서 가거라.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린 사슴은 깡충깡충 뛰어서 수림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뒤에 나무꾼 총각은 또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하였다. 이날도 총각이 나무 한 짐 되게 해 놓았는데 어린 사슴이 깡충거리고 뛰어왔다. 어린 사슴은 나무꾼 총각을 보더니만 반갑다고 그의 앞에 뛰어와 앞발을 꿇고 머리 숙이며 절까지 하였다. 나무꾼 총각은 산에 사는 짐승이라도 다시 만나니 정이 들어서 어린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다정하게 물었다. 얘야, 그새 잘 있었니? 그래요. 초부님도 무사히 지냈어요? 그래, 무사히 지냈다. 그런데 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날 찾아왔니? 내가 도와줄 만한 일이면 도와줄 테니 어서 말해라. 어린 사슴은 머리를 살레살레 줬더니 나무꾼 총각을 보고 물었다. 초부님, 장가를랑 들었나요? 아유 참,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묻니? 그래, 내 이 신세를 보면 모르겠냐? 등에다 나무찜이나 지고 다니며 사는 신세인데 누가 나한테 딸을 주겠느냐?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공연히 내 마음만 상한다. 나무꾼 총각은 자기 신세가 너무도 한심하여 하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어린 사슴은 제꺽 앞발을 들어 나무꾼 총각의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그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소곤소곤 말했다. 초부님, 장가를 둘 수 있어요. 초부님은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여기서 저 남쪽으로 고개 둘을 넘으면 푸른 늪이 있는데 그 늪에 7월 초사한 날이면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해요. 그날 그 늪가에 가서 숨어 있다가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할 때 선녀 옷을 한 벌 숨겨두세요. 그러면 그 옷을 잃은 선녀가 하늘에 날아 올라가지 못하고 자연히 초부님의 말을 듣고 아내가 될 거예요. 내 말을 명심하고 꼭 내 말대로 해야 해요. 어린 사슴은 이렇게 말하고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더니 눈 깜짝할 새에 자취를 감췄다. 이때로부터 광음은 화살과도 같이 지나서 기다리던 7월 초사원 날이 왔다. 나무꾼 총각은
어린 사슴이 가르쳐 준 대로 나무꾼 차림새로 고개 둘을 넘어서 하늘같이 파란 늪가에 가서 숲속에 숨어 선녀들이 내려오는가 하늘만 쳐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가 가까워 오니 하늘이 팔선녀가 저마다 닭의 둥우리 같은 둥우리에 앉아서 하늘 공중에서 동동 떠내려왔다. 해와 달같이 환하고 꽃같이 고운 선녀들은 늪가에 내려오더니만 활활 옷을 벗어놓고 맑고 시원한 물에 풍덩풍덩 뛰어들어 재미나게 목욕을 하고 있었다. 선녀들은 저마다 좋다고 희희낙낙거리며 웃어대기도 하고 보라는 듯이 물속에서 재간을 피워대기도 하였다. 이때라 나무꾼 총각은 몰래 숲속에서 기어나와 어린 사슴이 시켜준 대로 옷 한 벌을 쥐어들고 다시 숲속에 숨어버렸다. 해가 나불나불해지자 하늘의 선녀들은 물속에서 나와 저마다 제 옷을 찾아 입고 둥우리에 올라앉아 하늘로 동동 떠올랐다. 헌데 옷을 잃은 한 선녀만은 하늘에 날아가지 못하여 늪가에 선 채 구슬 같은 눈물을 떨구며 울고 있었다. 나무꾼 총각은 때가 된지라 서슴치 않고 숲속에서 뛰어나와 울고 있는 선녀를 달래었다. 선녀님, 울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오. 그대는 처녀이고 나는 총각이라. 나와 그대가 이렇게 만남도 연분이 아니겠소. 울지 말고 날 따라가 우리 함께 금술지락을 누리며 검은 머리 백발이 되도록 살아봅시다. 옥경에 사는 것도 좋겠지만 천하절경인 금강산에서 사는 것 또한 재미가 아니겠소. 어서 날 따라 갑시다. 나무꾼 총각은 솜같이 부드러운 선녀의 손목을 덥석 잡아 끌었다. 하늘의 선녀는 날개옷이 없어서 하늘로 날아갈 수 없는 데다가 인간 세상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는지라 총각의 말을 쫓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선녀는 말없이 나무꾼 총각이 이끄는 대로 외씨 같은 발을 종종 옮겨 놓으며 그를 따라갔다. 이날부터 나무꾼 총각과 선녀는 부부가 되어 날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나게 살았다. 그러는 사이에 유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부부지락은 깨알처럼 쏟아져서 하늘에서 살던 선녀는 옥골 선풍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 심산골에서 그림자와 동무하며 나무찜이나 지고 다니던 나무꾼 총각은 선녀를 맞아들인 데다 끌날 같은 아들까지 셋을 보니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 자나깨나 웃음뿐이었다. 이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셋이 재미나게 노는 걸 볼 때마다 이제 다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옥황상제께서 천의를 저버렸다고 대노하여 천발이라도 내리면 자기는 물론 불쌍한 남편과 귀여운 애들까지도 무서운 화를 입을 것만 같았다. 선녀는 날이 갈수록 수심에만 잠겨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없고 그저 수심이 흐린 날 하늘의 구름기듯 하였다. 선녀는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하루는 일하러 나가는 남편을 보고 말하였다. 여보세요. 내 한 가지 간절한 청이 있는데 들어주겠나요? 허허허. 내 이 한 몸이 의지가지 없이 외톨이 굴반말처럼 지내다가 꽃 같은 부인을 얻고 이제는 끌날 같은 아들 셋까지 보았는데 부인이 무슨 청인들 못 들어주리오. 어서 말하오. 제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입었던 그 날개 옷을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오늘은 애들을 데리고 재미나게 놀아볼까 해요. 그야 못하겠소. 하지만 하늘에 가버리면 안 돼요. 아이들도 나도 이제는 당신 없인 못 사오. 공연한 말씀 하시네요. 근심 말아요. 선녀가 이같이 말하니 초부는 서슴치 않고 아내의 청대로 그에게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입고 내려왔던 날개 옷을 꺼내다 주고 싱글벙글 웃으며 일하러 갔다. 남편이 일하러 나가자 선녀는 날개 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갈 차비를 하였다. 선녀는 눈물이 그렁해서
모르는 어린 것들을 불러 번갈아 가며 품에 안아 주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심사를 모르고 품에 안기니 좋다고 웃으며 짝짝 쿵을 쳤지만 선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러니 큰아이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머니를 보고 물었다. 엄마, 엄마는 왜 울어? 선녀는 차마 어린애들까지 속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진 마음을 먹고 실말을 하였다. 얘들아, 엄마는 본래 하늘나라 사람이란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와 너희들이 화를 입는단다. 그러니 엄마 대신 너희들이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한다. 잘 있거라. 얘들아, 엄마는 간다. 선녀는 말을 마치자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날아올랐다. 철없는 아이들은 영문도 잘 모르고 까마득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그저 어머니! 어머니! 하고 목 놓아 울기만 했다.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우는 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귓전에까지 울려갔다. 어머니를 부르며 슬피 우는 애들의 소리를 듣고 초부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다. 집에 와보니 꽃 같은 안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새 아이가 발버둥치며 울고 있었다. 그제야 영문을 안 초부는 공연히 날개옷을 주었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지러 놓은 물이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초부는 좋은 말로 애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얘들아, 울지 마라. 엄만 하늘나라에 갔다가 돌아온단다. 정말 오나요? 정말 아니고 그렇지만 울면 돌아오지 않아. 어서 울음을 그쳐야지. 아버지의 말에 애들은 울음을 뚝 그쳤다. 한편 초부의 생각에도 부부의 정과 새 아들을 못 잊어 어느 날은 꼭 선녀가 돌아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하늘나라에 간 선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하루 초부는 엄마를 찾으며 성화를 부리는 애들을 겨우 달래놓고는 너무도 마음이 울적하여 전에 갔던 그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 초부는 지게를 벗어놓고 낫을 쥐었으나 나무할 생각조차 나지 않아 애꿎은 담배만 풀썩풀썩 피우며 한숨밖에 쉬지 않았다. 이때 난데없이 그 사슴이 껑충거리고 뛰어오더니 초부를 보고 인사했다. 초부님 안녕하세요. 오냐. 초부는 사슴을 보니 기쁘기도 했지만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며 설움이 북받쳐서 말도 바로 나가지 않았다. 초부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니에요? 걱정 말아요. 제가 도와줄 테니 어서 말씀하세요. 초부는 눈물을 흘리며 선녀를 후인 삼아 금슬 좋게 지내며 그새 아들 셋을 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선녀가 하늘에 올라간 슬픈 사연이며 아들 셋이 날마다 어머니를 찾아 울고 있는 슬픈 사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했다. 사슴은 초부의 말을 듣고 눈을 깜빡이며 무엇인가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말하였다. 초부님, 방도가 있으니 상심 마세요. 호랑이처럼 사나운 짐승도 제 새끼 둔 골짜기는 기억하고 철 따라 오가는 기러기도 부부정을 안다 하였는데 하늘에 사는 선녀가 어찌 귀동자 셋을 잊으며 부부정을 어찌 모르오리까. 필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하늘에 올라간 것이옵니다. 그러니 초부님께서는 선녀님을 만나시던 그 늪가에 애들 셋을 데리고 가서 애들더러는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게 하고 초부님은 선녀님을 부르세요. 세 번만 부르면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올 것이오니 그때 꼭 그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후일이 걱정 없이 될 것이옵니다. 사슴은 말을 마치자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초부는 집에 오자 사슴의 말대로
어린 것들을 이끌고 고개 둘을 넘어서 선녀를 만났던 늪가로 갔다. 늪은 예나 다름없이 하늘빛처럼 푸르고 아름다웠다. 초부는 맑은 호수물에 애들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자기 몸도 깨끗이 씻은 다음 애들을 보고 말했다. 얘들아, 엄마가 보고프지? 엄마 보고파. 아버지, 엄마 보게 해줘. 그럼 얘들아, 저 하늘이 보이지? 저 하늘에 너희들 어머니가 계시는데 너희들이 엄마 엄마 하고 3번을 부르면 어머니가 오신단다. 아이들은 아버지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엄마를 불렀고 초부도 아이들과 함께 목 놓아 선녀를 불렀다. 엄마! 엄마! 부인! 부인! 그리움에 애타는 목소리, 그리움에 피타는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산에도 울려가고 강에도 울려가고 하늘에도 울려갔다. 그 소리를 받아 산이 선녀를 부르고 강이 엄마를 찾았다. 엄마! 부인! 3번째로 부르는 소리가 울리자 과연 사슴의 말과 같이 높은 하늘로부터 고운 둥우리에 앉아 선녀가 눈물 짓고 그들 앞에 내려왔다. 꿈이냐 생시냐 싶었다. 남편은 그리운 아내를 부여잡고 울었고 아내는 어린 것들을 품에 안고 흐느껴 울었다. 초부가 아내의 옷자락을 덥석 잡아주고 울면서 말하였다. 여보, 이제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마오. 우리를 버리고 부인 혼자 하늘에 올라가면 애미 없는 이 애들은 어디 살며 아내 없는 나는 어디 살아간단 말이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오. 초부님, 진정하시고 저희 말을 들어보세요. 저라고 어찌 당신과 애들을 떠나 살 수 있겠사오리까. 하오나 옥황상제께서 하시고 대노하시면 당신과 어린 것들에게 큰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몰래 하늘로 올라갔나이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초부님, 저와 함께 가세요. 저도 이제는 더는 떨어져 살 수 없소이다. 선녀는 말을 마치자 어린 것들은 양품에 갈라앉고 남편은 옷자락을 부여잡게 하고는 둥우리에 올라앉아 하늘에 동동 떠올랐다. 하늘나라에 온 초부는 그리운 아내와 함께 장장 밤을 새워가며 지나간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는 새에 밤은 가고 새날이 왔다. 해가 솟자 옥황상제로부터 즉시 대령하라는 전갈이 왔다. 초부는 옥황상제 앞에 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대는 누구기에 감히 하늘나라를 범하는고? 옥황이 눈을 부릅뜨고 물었다. 네, 소인은 하토에 사는 초부이온데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천국에 왔나이다. 초부는 이렇게 대답하고 그간의 세세한 사정을 이야기한 후 엎드려 간청하였다. 금수도 짝이 있고 새끼든 골짜기는 잊지 않는다고 하였소이다. 바라건대 옥황님께서는 저희 부부 5식구를 갈라놓지 말아 주옵소서. 갈라질 바엔 차라리 죽기가 소원이옵니다. 옥황상제는 용상에 앉아 초부를 내려다보았다. 하토에 사는 사람이기는 하나 기골이 장대하고 눈에 전기가 담겨 범상치 않아 보였다. 옥황상제는 한참이나 초부를 뜯어보더니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마디로 슬쩍 물었다. 그대 무슨 재간이 있기로 천궁에까지 올라왔느뇨? 네, 소인이 화토에 살기는 하오나 하늘의 수위대로 오르는 재간만은 가지고 있사옵니다. 뭐라? 하늘에 오르는 재간이 있다고? 그러합니다. 아하하하하. 그러할진대 왜 진작 하늘나라에 와 살지 않고 하토에 묻혀 살았는고? 네, 금강산이 하도 아름답기로 그곳을 떠나지 못하였나이다. 소인은 살아서는 금강산 절경을 보며 살기가 소원이고
죽어서는 그 아름다운 금강산에 묻혀 금강산과 함께 있을 소원이었사옵니다. 말 한마디가 중천금이라더니 초부의 이 말 한마디가 옥황상제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 놓았다. 옥황상제는 초부와 선녀의 깊은 정에 마음이 뒤흔들렸던 차에 금강산을 사랑하는 초부의 말까지 듣고 보니 너무나 기특하여 즉시 영을 내렸다. 참으로 기특하도다. 하늘이 지상에 산을 낼제 금강산을 천하 제일 강산으로 만들었는데 오늘까지 그 명산을 맡아보는 신선이 없었도다. 한즉 그대에게 내 딸을 주어 금강산에 보낼 테니 그대는 금강산 신선이 되어 그 산을 지켜보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초부는 선녀와 어린 것을 데리고 다시 금강산에 내려와 아기자기하게 살게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금강산을 지키는 신선이 있게 되었다 한다. (10년) 뒤에 처가로 다시 가다. 옛날 한 총각이 장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 각시를 데리고 처가에 놀러가게 되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마음이 비단같이 굳고 용모 또한 꽃같이 고운 아내를 얻은 이들 부부가 땀을 철철 흘리며 집에 들어서니 약속이나 한 듯 맞사위와 둘째 사위도 부인네들을 데리고 처가에 와 있었다. 첫째 사위는 장가 가서 첫 길이니 장인 장모가 기뻐서 맨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아들이려니 했는데 셋째 사위가 짐을 지고 들어서니 장모는 보지 못할 것을 보기라도 한 듯 외면하고 엥 돌아앉고 장인은 서글픈 웃음부터 웃더니 셋째 사위가 짐을 벗어놓기도 전에 퉁명스레 말했다. 이 사람 맞사위와 둘째 사위는 말 타고 견마까지 잡히고 왔는데 자넨 자네의 그 정강말을 타고 짐까지 그렇게 지고 왔나? 참네, 이 사람들을 보기가 안 됐네. 장인은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셋째 사위가 짐을 벗어놓고 절을 하는 것도 받지 않고 그저 맞사위와 둘째 사위만 사위라고 그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장모 또한 셋째 사위와 셋째 딸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맞사위와 둘째 사위는 어깨가 석자 셋이나 올라가서 셋째를 꼰 보리자루처럼 한쪽에 밀어놓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기분이 상하면서 마음이 탈렸다. 하지만 셋째 사위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아내의 얼굴을 보기도 안 되어 참고 견디며 밖에 나가 마당도 쓸고 나무도 패면서 지냈다. 헌데 하루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요 이틀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더니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맞사위와 둘째 사위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짓 종부리듯 하자고 들었다. 부하가 상투까지 지민 셋째 사위는 온다 간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 버렸다. 그러니 그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 남편 보기가 너무도 민망해서 머리를 숙이고 죄진 사람처럼 남편 앞에 앉아서 한마디 말도 못했다. 이때라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했다. 여보, 나같이 못 사는 남편을 만나서 당신까지 업심을 받았으니 내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부인의 얼굴을 볼 면목조차 없게 됐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북이 빈천은 물레 바퀴 돌듯 한다는데 우리라고 날마다 이렇게 살겠나요? 소첩이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낭군님 마음만은 알고 있사오니 우리 부부 합심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오리까. 젊은 부인이 이같이 말하자 남편은 벌써 속생각이 있었는지라 덥석 부인의 손을 잡고 자기 생각을 내놓았다. 여보, 내 이번에 처가에 가서 여간 관세를 받지 않았소.
그렇지만 관세를 받고 보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불처럼 일더란 말이오. 여보, 우리도 마음 맞춰 소같이 일하고 쥐같이 먹으면서 개미 금탐 모으듯 합시다. 자, 오늘부터 끼니마다 콩죽을 두 사발 써놓고 내가 한 사발, 당신이 한 사발을 먹되 혹 나한테 손님이 오면 내 앞의 콩죽을 손님께 대접하고 내가 한 끼를 굶고 당신한테 손님이 오면 당신이 한 끼 굶으란 말이오. 10년 동안 이렇게 먹으며 이를 악물고 벌면 우리라도 못 살겠소? 어떻소? 이렇게 할만하오? 낭구님 생각대로 하겠사옵니다. 부부 사이에 이렇게 금석같이 굳은 약속을 하고는 그때부터 그들은 말과 같이 끼니마다 콩죽 두 사발을 써서 한 사람이 한 사발씩 먹고는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밖에 나가 남의 집 밭도 갈아주고 김도 매주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으며 아내도 밖에 나가서 남의 집 농김도 매주고 옷도 해주면서 하루도 편히 집에 앉아 놀지 않았다. 때로 손님이 찾아와서 남편이 끼니를 굶을 때도 있었고 부인이 끼니를 굶을 때가 있었지만 이들은 약속한 대로 끼니는 굶어도 손의 일감은 떨구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4, 5년이란 세월이 지나니 이 집 살림은 차차 사람들의 눈에 띄게 늘어갔고 동네방네 그 소문이 퍼져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다. 이때 장인은 그 사이 사위의 발길이 끊어지고 소식조차 없으니 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서 사위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가 딸 집에 찾아오니 사위는 길 닦기를 나가고 없었고 딸이 집에서 배를 짜다 아버지 오는 걸 보더니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 주었다. 딸은 아버지가 왔다고 맛있는 채도 볶고 떡까지 해서 잘 대접하고는 천을 사다 버선을 만들어 올리고 두루마기도 새 두루마기를 지어 올렸다. 아버지는 딸내 살림 형편이 괜찮은지라 기뻐하며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딸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갈 때 새 두루마기를 입히고 떡을 한 짐 가득 지워서 보냈다. 장인은 딸이 해준 떡을 지고 기뻐서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며 길을 걸었다. 헌데 얼마를 갔는지 모르는데 한 곳을 지나며 보니 길 닦기가 한창이었다. 장인은 사위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고 가던 길을 멈춰서서 하나하나 길 닦는 사람들을 살피었다. 이때 장인이 사위 얼굴을 찾아내기도 전에 사위가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거리며 장인 앞에 와서 서더니 인사도 없이 지고 가는 떡짐을 가리키며 물었다. 장인님, 뭘 그렇게 지고 가십니까? 어허, 이것 말인가. 이 사람 사위, 내 사위 집에 왔다가 딸이 떡을 해줘서 이렇게 한 짐 지고 가네. 그래, 자넨 잘 있나? 장인은 그래도 반갑다고 사위에게 인사까지 하는데 사위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다짜고짜로 장인이 지고 갔던 짐을 와락 벗겨 제 앞에 놓고는 길 닦는 사람들 보고 외쳐댔다. 자, 떡이요. 떡들 사시오. 떡이라는 소리에 일하던 사람들이 우욱스러워 나 하나 너 하나 하며 앞을 다투어 떡을 사 먹었다. 그 바람에 화가 상투 밑까지 치민 장인은 그만 획 돌아서서 뒤도 보지 않고 가버렸다. 이때로부터 유수와 같은 세월은 또 5, 6년이 지나서 셋째 사위네는 한 고을 갑부가 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다. 이때 셋째 사위 손꼽아 세어보니 처가에 갔다 온 지도 10년이 되었고 장인의 환갑도 눈앞이었다. 여보, 내가 처가에 갔다 온 지도 꼭 10년인데 생각해보니 장인님 환갑도 오래지 않구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우리도 이만하면 한 고을 갑부가 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는데 우리 장인님 환갑도 볼 겸 그새 지나온 이야기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한번 가봄이 어떠하오. 저야 좋으나 구주나 저희 본가이온데 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보 부인, 이번에 처가에 가면 전처럼 관세는 받지 않겠으나 내 장인님 노여움만은 풀어줘야 하겠소. 땅 문서만 가지고 가도 될 거요. 남편은 이때야 비로소 부인이 해준 그 떡을 장인한테서 빼앗아 판 이야기를 했다. 아내는 10년 동안 콩죽을 써먹자고 다짐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기를 속으로 나무라면서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머리가 숙여지고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다. 셋째 사윈의 부부는 10년 만에 맛있는 음식을 갖가지 장만하여 이고지고 길을 떠났다. 10년 뒤에 찾아가는 걸음인데다 그 사이에 뜻마저 이루고 나니 걸음도 자연히 빨랐다. 부부가 이고지고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그새 보고 싶던 딸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헌데 사위가 짐을 벗어놓고 장인 앞에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인사를 하는데 장인은 획 돌아 앉으며 퍼르댕댕해서 가라는 호령부터 뺐다. 나에게는 자네 같은 사위가 없네. 어서 썩 물러가게. 장인님께서는 노여움을 푸십시오. 실은 우리 부부 사이에도 잘 살아보자고 10년을 기한하고 약속한 일이 있어 그렇게 싸웁니다. 듣기 싫다. 그래 너희들 부부끼리 하나는 나에게 떡을 해주고 하나는 그 떡을 팔아 돈벌이를 하자고 그랬더냐. 아버님 그런 일이 아니옵니다. 이 땅 문서를 보옵소서. 우리가 금석같이 굳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밭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 문서 속에는 그때 아버님께서 지고 가시던 떡을 판 돈도 들어있사옵니다. 딸이 이같이 말하고 지나온 이야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내리 엮으니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지었고 아버지는 성이 풀리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들지 못하였다. 이 사람 사위, 내 딸 말을 들어보니 이 늙은 것이 지난 처사가 잘못됐네. 어떻게 하겠나. 내 딸 얼굴을 보더라도 양해를 하게. 이복의 사위, 내 지난날 말 타고 온 사위만 사위라 하고 잔뜩 올리쳐 주었더니 그 사위는 돈 벌 줄은 모르고 번 돈을 물쓰듯 쓰기만 해서 일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번 장인 환갑에도 오지 못한다누만. 자네가 훌륭하이. 자네야말로 내 사위일세. 장인어른, 여보 노친 어서 닭을 잡소. 이 사람은 전번에 내가 괄시를 해서 처가에 와서 닭 한 마리도 먹지 못하고 갔소. 이렇게 되어 셋째 사위는 10년 뒤에 다시 처가에 가서야 사위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장인도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야 지난 처사가 글렀다는 것을 알고 그 사위를 더없이 중히 여기더라 한다. 효자와 감세알. 옛날 한 시골에 두 모자가 살고 있었다. 일찍 남편을 여인 어머니는 아들 하나를 기둥처럼 믿고 살았으며 일찍 아버지를 여인 아들은 어머니 한 분을 양친 부모 대하듯 대하며 살아갔다. 살림살이는 가난했으나 1년 365일 날의 날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넘치니 동네방네에 소문이 자자하여 이들 모자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한 해 겨울 어머니가 갑자기 득병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다. 아들은 의원을 청해다 보인다, 약을 지어다 대접한다 하며 정성을 다했지만 어머니 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어머니는 차차 병이 위중하여 식은마저 전폐하게 되었다. 그러니 아들은 하도 기가 막혀 어머니 옷자락을 부여잡고 눈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무엇이든 잡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꼭 가서 구해오리다. 하긴 시원한 감을 먹었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구나. 헌데 이 겨울에 어디 가서 감을 얻어오겠느냐.
감을 잡수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하니 아들은 너무도 기뻐서 어머니, 걱정 말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감을 얻어오리다. 라고 하며 문을 나섰다. 그런데 그에 따라 감이 되지 않아 감철에도 마음대로 감을 사 먹을 수 없었는데 감철도 아닌 엄동설 안에 어디 가서 감을 얻어온단 말인가. 아들은 백설이 뒤덮인 감밭으로 달려갔다. 앙상한 나무들이 바람에 떨며 울었고 감나무 밑에는 백설이 한자나 깔려 있었다. 아들은 눈밑을 뒤지며 틀림없이 가을에 떨어진 감이 있을 것만 같아서 차디찬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 나무 저 나무 온 감나무 밭을 파헤쳐도 감 하나를 줍지 못했다. 아들은 또 산을 넘어 다른 감나무 밭을 찾아갔다. 이렇게 지인종일 감나무 밭을 찾아 헤매면서 감을 얻어 보다 나니 몸은 얼어서 돌덩이처럼 되고 열 손가락은 터져서 피못이 되었지만 애타게 찾는 감은 죽지 못하고 겨울 해만 산 너머로 넘어갔다. 아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일이 탄식했다. 하느님이시여, 왜 이다지도 무정하옵니까? 어머니 병을 고치게 불쌍한 나에게 감 세 알만 주옵소서. 무심한 하늘은 대답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라고 난데없이 허리가 서발이나 되는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그를 등에 들쳐업고 달렸다. 호랑이가 자기를 해칠 생각이면 으르릉거리며 덮칠 것인데 등에 업고 소리 없이 달리는 것을 보니 필요곡절이라 아들은 하늘은 무정해도 산중 영물인 호랑이만은 유정해서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하며 호랑이 등에 업혀 호랑이를 꼭 부여잡았다. 얼마를 갔는지 모르나 날이 어두울 무렵 호랑이는 산중에 자리 잡은 외딴집 앞에 와서 아들을 내려놓고 등불이 반짝반짝이는 초가집만 내다보았다. 아들이 이를 보고 생각하니 그 집에 감이 있으니 그 집에 들어가 감을 얻으라는 뜻이 분명했다. 아들은 기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여 미처 주인도 찾을 새 없이 문을 떼고 들어섰다. 집 웃방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노인은 문득 뛰어드는 낯선 젊은이를 보고 놀랐다. 아니, 이 어두운 밤에 웬 젊은이요? 아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 앞에 넙적 엎드려 절을 하고 찾아온 사연을 아뢰었다. 소자, 집에서 모친한 분 계시온데 갑자기 득병하였습니다. 백약이 무효로 식은마저 전폐하셨사온데 한번 시원한 감을 잡수셨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 하시기에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사오이다. 아들의 말을 듣고 난 노인은 그를 측은히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조급해진 아들은 다시 한번 청을 들었다. 노인님, 감이 있으면 한 알이라도 좋으니 주옵소서. 그제야 노인은 입을 열었다. 하긴 내 집에 감이 있기는 세 알이 있네만 오늘 저녁 돌아가신 애 애미 제사에 쓰려고 내놓은 것일세. 애 애미 생전에 감을 제일 좋아했는데 오랫따라 흉년이 들어 겨우 감 세 알밖에 거두지 못했네. 그러니 내 사정도 딱하네.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집 일도 딱한지라 아들은 천만낭망하여 맥없이 일어섰다. 그러자 백발 노인이 말했다. 가만, 자네 너무 섭섭해 말고 기다려주게. 애미 제사가 끝나면 한 알도 남기지 않고 자네에게 그 감을 다 주겠네. 참말 자넨 효자일세. 고맙소이다. 아들은 감을 주겠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다. 제사가 끝난 후에 이제 그 감을 가져다 어머님을 대접할 일을 생각하니 너무도 기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때 아랫방에서 웬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그처럼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여 주시니 소녀 기쁘게 한량없나이다. 하오나 소녀 한마디 여쭐 말씀이 있소이다. 손님께서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님을 구하시겠다고 어두운 밤에 이 심산 외딴 집에까지 찾아오셨는데 어찌 저 세상에 가신 어머님을 대접하겠다고 살아있는 사람 구하지 않겠나이까. 아버님께서는 더 지체 마시고 손님께 감을 주어 보내소서. 때를 놓치면 아버님께서 감을 내놓아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오리다. 조용조용 말하는 여인의 말을 들으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같이 귀하고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지라 아들은 너무도 고마워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 딸의 말을 듣더니만 노인은 스스로 머리를 툭 쥐어 박으며 입을 열었다. 허허, 이 늙은 것이 잘못 생각했구나. 네 말이 1000번 옳다. 얘야, 어서 움에 들어가 그감 새알을 내다 이 젊은이에게 올려라. 젊은이, 이 늙은 것을 허물 말게나. 이윽하여 처녀가 감 새알을 들고 나와 이 총각에게 주었다. 그는 처녀에게 골백번 살해하고 밖에 나왔다. 문 밖에 나오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들쳐업고 바람처럼 내달았다. 그날 밤 감 새알을 잡숫자 어머니는 정신이 난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았다. 감 새알이 약은 아니지만 어머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고 말했다. 얘야, 내 너 같은 효자를 두어 엄동설 안에 감을 다 먹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구나. 얘야, 너 고생인들 여북했겠느냐. 어머니의 물음에 아들은 어머님, 호랑이가 이 아들을 도왔고 고마운 그 시골 처녀가 어머님을 구했어요. 라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일일이 아뢰었다. 그러니 어머니는 그 이튿날로 은인을 찾아가 인사 올리자고 아들과 약속하였다. 이리하여 어머니는 감 새알 덕에 병이 났고 후에는 또 그 감 새알이 인연이 되어 맘씨 고운 시골 처녀를 며느리로 삼아 아들 며느리와 함께 화목히 지내며 만년을 복하게 살았다고 한다.